이 양회 개최에 앞서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선 중국 인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정책 방향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죠. 그것도 5년 단위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 완성이 된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문화 과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5초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중국의 양회가 딜레이가 됐다가 이제 개최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회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가. 특히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게 100% 맞을 수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께서 세상 참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코페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가 천차만별이세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어디다가 잡아야 될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구독자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양회 개최에 앞서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선 중국 인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일단 그 맥락을 먼저 보셔야지 이번 양회가 그 맥락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 관련된 문제만 조금 제가 추출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의 신금미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게 아주 좋아서 그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 중국의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의 국가 주석 지도자가 있었죠. 최고 지도자가 당시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 다시 우리 공산당을 믿어달라 하고서 제시를 했던 게 2개의 100년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다시 믿어달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모택동 주석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너무나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의 혁명 원로였던 덩샤오핑 덩 주석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다시 우리 공산당을 믿어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2개의 100년이라는 목표예요. 어떻게 100년이냐면 공산당 창당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가 2020년 올해입니다. 자,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 샤오캉은 소강, 작을 소자의 건강을 강자를 했습니다. 샤오캉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은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중진국 정도의 개념을 중국에서 샤오캉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은 신중국이 건국이 된 지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두가 다 잘 사는 따통 사회를 만들겠다. 따통은 대동, 우리 대동단결할 때 그 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올해가 2개의 100년 중에 앞에 있는 100년이 끝나는 2020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유지를 해오던 경제성장률 목표, 경제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2개의 100년이라는 이 인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단계의 하위 개념입니다. 때문에 올해 샤오캉 사회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자니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경제성장률하고 문제가 되느냐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샤오캉 사회라는 거는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모두가 기본적인 의식수를 해결을 한다. 성장과 분배를 놓고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분배 쪽에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예전에 해오던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 사실 이 샤오캉 사회의 완성이라는 거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농민들로서는
지역은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들어가기가 힘든데 여기서 또다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이제 영원히 도시하고 분리가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샤오캉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는 이분이 제시를 했던 10개의 기본 지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기겠다. 당시 중국 정말로 인당 GDP가 너무 낮았거든요. 3,000달러 그럼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2019년도에 인당 10,000달러를 초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달성이 됐습니다.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일 18,000위안을 넘기겠다. 자, 이것도 2018년도에 39,251위안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달성이 됐습니다. 농촌 주민 가구 1인당 순소득이 8,000위안을 넘기겠다. 이것은 2018년도에 약 15,000위안까지 달성을 합니다. 자, 엔겔 지수를 40% 미만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28.5% 수준을 달성을 하면서 이 역시 달성을 합니다. 도시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을 30제곱미터를 확보를 하겠다. 이것은 현재 39제곱미터 수준이고요. 도시화율을 50% 이상을 달성을 하겠다. 이것은 59.58%, 즉 60%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주민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을 20% 이상 만들어내겠다. 이 부분을 달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사실상 PC 보급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 입학률을 20%를 만들겠다. 이것은 48.1%로 충분히 달성을 했고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2.8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59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률을 95% 이상 달성하겠다. 이 역시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0대 기본 지표 중에서 8개의 기본 지표는 넉넉하게 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의 지표도 하나는 PC가 스마트폰으로 변했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결국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확대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흐름을 보실 때에는요, 이렇게 등소평, 덩샤오핑 때에 만든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 정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후진타오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샤오캉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6개 분야의 23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새롭게 지정을 해서 관리하겠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공유를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시진핑 정부에 들어옵니다. 시진핑 정부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 완성이 된다.全面建成小康社会라고 합니다.建成이라고 해서 완성됐다는 거죠. 맨 처음에 등소평 때에는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성이 된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표가 나오는 게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GDP를 2010년에 2배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시진핑 정부 들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론을 보시다 보면 중국이 반드시 2010년도에 GDP의 2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5.5%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시진핑 정부에서 내세웠던 그 목표예요.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연 성장률 5.5%를 달성을 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번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시대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정책 방향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죠. 그것도 5년 단위로. 근데 중국은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선 구체화되는 항목들만 변화하면서 바뀌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 목표가 5.5% 달성이 안 되면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뭐 이것은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신다면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대세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중국의 수출은 100% 타격이 올 것이다. 거의 뭐 생존 모드예요. 이것 때문에 올해 중국은 첫 번째는 모바일을 통한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이 지역은요, 집값이 서울 수준입니다. 베이샹 광산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신일선 도시와 일부 경쟁력 있는 2선 도시의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런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진핑 정부 초반에 얘기를 했던 2020년에 2010년의 경제 규모의 2배까지 달성을 하겠다. 요거는 지금 이번 양회 때 보니까 거의 힘을 쭉 뺍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게 리커창 총리의 원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잖아요, 양회에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됐고, 오히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남방도시보라는 데에 따르면 취업을 39회 언급, 민생을 21회 언급, 그 다음에 보장의 그 바오, 보장한다는 그 바오는 85회나 언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 보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중국이 4월 17일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가지고 6개의 보장, 리우바오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의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인 기업에 대한 보장, 식량 에너지 안전 보장,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의 안정 보장, 기초 행정 조직 효율적인 업무 보장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기존에는 계속해서 성장 중심으로 나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내실을 다지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지키자, 이런 방향으로 변환됐다는 게 명확하게 눈에 띕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인민들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면적인 부분이라마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이제 GDP 성장률을 전체적인 평가의 바로미터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서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거를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기관별로 세계 경제, 뭐 국가 경제에 대해서 예측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피치라는 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2020년에 세계 경제 자체가 축소를 한다. 축소 규모는 약 마이너스 4.6%.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은 약 마이너스 5.6%를 기록할 거라고 봤고요. 중국은 0.7% 정도를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중국이 이제 7% 선이 막 무너져서 6%가 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0.7%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확실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세계 전체의 평균하고 놓고 보면은 여전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을 지금 올해 0.7% 성장한다고 본 거는요,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예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케이스에 속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 관련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한 1% 정도 성장을 보고, 중도가 3%, 그 다음에 낙관은 4.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낙관은 솔직히 힘들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피치가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다. 제가 요거를 보고 나서 조금 재밌게 느꼈던 거는요, 미국은 역성장을 하고 중국은 소폭 성장을 하잖아요. 거의 제자리 걸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국 GDP가 미국 GDP하고 이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한 2018년도에 중국이 한 미국이 7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2020년 말이 되면 75에서 80% 정도까지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GDP가 다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물론 중국 정부는 이제 GDP라는 것을 더 이상 바로미터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GDP 부분이기 때문에 GDP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GD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출, 내수 소비, 기업 투자, 정부 투자, 이런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출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중국이 수출 규모가 자국 GDP에서 뭐 40에서 50% 정도다라고 본다면 대략 한 5에서 6조 달러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경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치면은, 피치 예상한 수준이면 이제 한 마이너스 4.6% 가까이가 되고 최대 마이너스 10%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뭐 돌파구가 너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더 심화되는 분위기이고, 또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인데 거기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020년 중국의 수출은 100% 타격이 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외 수출에 근거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소재나 중간재 업체들은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업 투자를 한번 봐볼게요.
기업 투자는 중국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요, 민영 기업은 투자 자체를 거의 안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생존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폭 축소가 될 걸로 보이고요. 국영 기업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투자 계획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기업 투자 부분에서 조금 유심히 보는 부분은 올해 4월 1일에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해외 금융 자본들이 중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이 주로 제가 듣기로는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헤드쿼터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올해 중국은 수출을 통한 무역 수지는 줄어들겠지만 금융 분야를 교두보로 해서 자본 수지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쩌면 수출로 감소된 그 폭 이상을 자본 수지로 만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계속 지금 봐야 됩니다. 중국도 이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다음은 이제 정부 투자 부분인데요. 이른바 7대 신산업이라고 부르죠.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약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7대 신산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5G 인프라인데요. 이 5G 인프라가 이번 양회 때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집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께서 예상을 하신 게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이 4조 RMB를 갖다 즉각 투자를 하면서 건설 경기, 그 다음에 도로, 항만, 교량 이런 거를 건설을 하면서 고용 문제하고 다양한 그 GDP 하락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했다.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는 이제 건설 쪽으로는 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인프라 자체가 교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아돕니다. 고속도로도 비어있는데 이미 그때 지어놓은 게 많아서 그거 수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7대 신산업에서 주로 다양한 신산업의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고용이 발생을 할 걸로 봅니다. 차이가 있는 건 기존의 건설 분야는요, 토건 분야는 이게 돈을 얼마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가 산업 승수로 나오는지 이게 어느 정도가 이제 정량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7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확실하다고 그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정부 투자는 굉장히 큰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고용 분야에서 정부가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이제 관건이 내수입니다. 중국이 예전부터 내수를 키우겠다고 아주 벼르고 막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수 쪽을 한번 보실게요. 기업을 먼저 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고용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이제 기업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상당한 내수 소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기업 대상으로 융자 완화하는 분위기가 좀 불가피하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저효율의 좀비 기업도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산업이 부동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판다, TV를 판다라고 해도 부동산이 팔려야지 이런 가전제품들이 같이 팔리고요. 가구도 같이 팔리고요. 집 바꿀 때 차도 바꾸고요.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 걸려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2020년이 샤오캉社会, 이거 소강사회, 샤오캉사회를 달성을 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의 부동산이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모양새가 되면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딜레마죠. 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이거는 꼭 지금 위안화 환율하고도 비슷합니다. 위안화 환율을 내수를 키우려니 위안화 강세를 가고 싶은데 수출이 지금 악화가 되는 걸 고려를 하자면 또 위안화가 약세가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넣겠습니다. 요거 이제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역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제 느낌이나 판단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수 경기 확대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고용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문제, 그 다음에 기업들이 버티는 문제 모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해서 지금 해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각 개인의 고용으로 연결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생적인 차원에서의 내수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이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을 통한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 모바일을 통한 부분은요, 현재 5G 인프라 확산하는 거하고 관계가 깊어요. 우리가 이제 3G에서 4G로 갈 때에 우리가 굉장히 그때 궁금해 했었죠. 도대체 4G로 가면은 우리가 어떤 콘텐츠들이 새로 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라든지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3G 때는 쓰지 못했다가 4G가 되면서 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땐 동영상류예요. 기존에 이제 3G에서는 속도가 안 됐는데, 마찬가지로 4G에서 5G로 갔을 때 속도가 또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라지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가 나오겠느냐, 고용이 나오겠느냐 라고 본다면,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굉장히 이제 생활 밀접한 부분들 있잖아요. 간단한 뭐 작은 슈퍼마켓이라든지 배달 음식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해 가지고 사는 것들 있죠. G마켓 같이 이런 것들이 많죠, 중국에. 그러면 접촉에서 비접촉 상태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00% 정부 투자, 기업 투자, 민간 소비가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장이 원래 저희가 예상을 한 것보다 너무 빨리 커지고 있어서 이거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회사별로 온라인 마켓 비중은 어떻다, 오프라인 마켓 비중은 어떻다 이러면 나눴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이 그거보다도 더 빨리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현재 5G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업체에서는 화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억 명이 5G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농촌에 있는 친구들도 인프라만 갖춰지면은 도시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바일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지나치게 하드웨어 성능이 좌우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중국이 중국 독자적인 모바일 기술,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조금 분리된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 호구 제도를 거의 철폐를 해서, 후커우요, 거의 철폐를 해가지고 광범위한 농민 인구를 도시 지역으로 유입을 시키겠다. 자, 그것으로 이제 경기 부양의 원동력을 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게 각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도 기득권 세력이 있는 나라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을 들었어요. 이미 중국 도시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농민들을 풀어보았자 도시 지역에서 어차피 집을 살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아마 중국의 베이샹 광션 쪽에 사시는 분이겠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요거를 베이샹 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요, 집값이 서울 수준입니다. 원래 서울보다 높았는데 최근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에서는 이제 농민들이 들어와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도시 말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들이 한 20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른바 신일선 도시라고 불리는 그 도시들로 농민 인구를 흡수하면서 그 도시에서 고용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성장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신일선 도시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베이샹 광션하고는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터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굳이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베이샹 광션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신일선 도시와 일부 경쟁력 있는 2선 도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지 중국 도시를 그냥 통으로 하나를 놓고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고 뭐 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보고 이런 분처럼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인데, 양에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거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중국은 기업부채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원가 이하로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뼈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양회 이후 예상이 되는 중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100% 맞는다 이런 보장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다양한 정보를 보실 때에 참고하시는 그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은 어떤 수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 그래서 경제를 다시 원성복구까지는 안 되더라도 경제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들 것인가. 이 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가 한번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이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는 민간 소비를 부양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중국 경제가 주변국 혹은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어떤 경기 진작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양회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던 부분은요, 내수 경제의 자립성을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립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내수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100%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 말이 내수 소비만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DP의 구성 항목 중에서 수출입의 비중은 줄이고요. 기존 대비해서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보다 강화시키겠다. 즉 중국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대상은 내수의 소비 외에도 중국 내수적인 정부와 기업의 투자 항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중국의 기업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심한 데에서는 거의 뭐 GDP의 180%, 200%까지 지금 기업 부채가 됐다고 통계를 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가계 부채가 심각한데 중국은 기업 부채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하더라도 아마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주변에서 접촉하고 있고 또 들어보고 있는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지 간에 현재는 완전히 생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알리바바 창업자로 알려진 마윈 같은 사람도요, 올해를 두고 바오밍년, 올해는 죽지 않고 사는 것만 도모할 만하다.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해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여력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국영기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 프로젝트 외에는 아마 투자는 크게 줄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요, 중국 정부가 당시 GDP의 약 13% 되는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내수 소비력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인당 GDP가 10,000불을 넘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민간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진작은요, 주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부수적인 측면에서 내수 소비가 이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정부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정부 투자 외에도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가능합니다. 근래에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운영 공간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통화정책까지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정부 투자와 재정정책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이 되는 정부 투자는요, 크게 7대 신산업 분야가 있고요, 지방정부의 SOC 투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넣었고요. 7대 신산업에 투자가 되는 정부 지출이 약 2조에서 3조 위안은 최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화로 한 340에서 520조 정도가 되는 규모고요. 이것이 문제가 올 한 해에 투자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 투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SOC 사회 인프라 시설이죠. SOC에 대한 투자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020년에 약 4조 위안, 약 7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총 투자 규모를 24조 정도로 현재까지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발표를 하니까. 근데 24조 중에 올해에는 4조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24조를 갖다가 다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130조 정도가 됩니다.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 정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주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중국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로, 항만, 교량, 건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기 진작을 불러일으켰는데 두 가지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산업의 공급 과잉 초래로 인해서 주변국들의 원망 그리고 반중 심리가 심각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출을 하니 조선업에 있거나 철강업에 있는 관련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든 못하든 계속해서 거기다가 설비 투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10년대 들어가면서 조선철강을 중심으로 첫 번째 신호가 옵니다. 몇 가지 산업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산업들인데 당시 중국이 정부 투자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버리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좀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원가 이하로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썼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투자라면은요, 결코 과거에 했던 그 안 좋은 사례를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7대 신산업으로 중국 정부가 방향을 옮긴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변국들하고 마찰을 없애면서도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기술 표준화의 표준화를 중국이 먼저 정립을 해버린다. 거기에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막대한 소비력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겠습니다. 현재 확인이 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재정 적자 지출을 기존의 GDP 대비 3%에서 4%까지 상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4조 위안 정도가 되는데요. 700조 원 정도에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요거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상회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특별국채를 발행을 할 것인데요.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13년 만에 집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약 2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한 350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방 채권으로는 기존에 이제 2.5에서 3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4에서 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로 말씀을 드렸던 7대 신산업과 지방정부 SOC, 재정정책으로서 재정적자 지출, 특별 국채 발행, 지방 채권까지 다 합치면은 약 16에서 18조 위안 정도, 하나로 치면 한 2,800에서 3,100조 정도에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민간의 중국 경제에 뿌려질 예정이고요. 2008년도에는 GDP의 한 13% 정도를 부었거든요. 이번에는 13%를 넘을 것 같습니다. 거의 20%에 육박을 하는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좀 차이가 있다면 2008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쓸 테니 우리 다 살자, 그래서 약간 구호성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돈을 쓰는 거를
잘 안 밝혀요. 조용히 써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막 찾아내야 됩니다. 아, 여기도 나갔구나, 여기도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일부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상 바로 효과를 봐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약점이라는 부분은 고용입니다. 일단 대학 졸업생들이 매년 700에서 800만 명씩이 나오고 있고요. 농민공들이 지금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7대 신산업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대 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G 인프라 건설이 있습니다. 5G의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말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미 세계에서 넘버1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신기를 건드린 부분도 있지요. 근데 중국이 추진을 하는 5G 인프라 건설은 단지 5G 관련한 하드웨어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기반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부 5G 관련하면은 5G가 하나의 고속도로다라고 하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3G에서 4G로 갈 때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동영상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가 됐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그런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5G로 갈 때에는 어떠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간 고속철도 및 지하철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과 같은 메가시티, 이런 도시 외에도 신일선 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해 인근에 항저우라든지요, 닝보라든지요, 이런 곳에서는요, 사실상 상하이하고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왜냐면 고속철을 타면은 1시간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하이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은요, 상하이에 살지 않고 근처에서 살고도 그 경제권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도시 지역으로의 그 도시화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도시 내에 지하철을 확대하는 것, 어떤 그 대도시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고압 설비에 대한 이런 투자가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특고압 설비가 뭐냐, 그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뼈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에너지의 수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은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 자원을 확보를 한다든지 전력 자원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1대1로도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죠. 중국은 많은 발전 시설이 중국 서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전된 전력을 소비층이 대부분 중국 동부 연안에 있죠. 그런데 중국이 서에서부터 동으로 가는 이 거리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요, 짧게는 한 1500km, 길게는 한 2000km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압 설비 기술로는요, 800km 정도를 지나면 전력량이 크게 감소하는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량을 갖다가 중간에 낭비가 없이 동부 지역으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하고도 관계가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소의 확대입니다. 기존부터 추진을 해오던 전기차의 보급률을 증가하던 거하고 맥락상에서는 같이 있고요, 이미 중국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베이징과 같은 도시는 공기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뭐 녹색 경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단일 시장으로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중국이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차 기준으로 하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중국 기준으로 그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의 가솔린과 디젤 기준의 자동차에서 전기차 기준으로 자동차가 바뀌어버리면요, 중간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그 분야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이고요. 중국이 14억 인구가 모바일로 날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저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고요. 이것들이 어떤 소비 패턴과 중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문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각종 업체,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생태계까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공지능은 이미 적지 않은 영역에서 상용화가 돼서 실제 서비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접하는 거로는 이제 애플에 있는 시리 같은 기능이 있죠. 모바일로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중국은 식당에 가면 이제 로봇들이 음식을 나르는 곳들도 점점 많아져요. 들어봤더니 그 로봇 업체한테 로봇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빌린답니다. 그래서 2년 약정, 3년 약정으로 빌리는데요. 그 로봇가 종업원 고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가. 그러니까 단순한 영역에서 지금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줄 서가지고 열받으면 로봇가 와서 화내지 말라고 먹을 거 주고 이러면 또 기분이 풀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꼭 로봇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갈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중국 현지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인공지능 기능이 5G하고 모바일 환경하고 연합이 되면서 약간 그 주민 통제의 역할로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곱 번째는 공업 인터넷입니다. 이 공업 인터넷이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생산 이전에 원자재 개념에서부터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재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보를 100%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구축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무서운 계획 경제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응도 빠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구사를 했을 때에, 정책을 실시했을 때에 기업체에서 어떤 반응이 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격차가 높아요. 여기가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민간의 소비 심리와 소비력을 자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에 세계화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결제를 위안화로 하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위안화가 마치 기축통화와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민간 소비를 부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민간에서 돈을 쓰게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일단 고용 안 되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고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요. 다들 돈을 꽁꽁 싸매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이 풀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를 만약에 부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민간의 소비 심리와 소비력을 자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변했는가?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가? 제가 뭐 모든 중국 사람들을 만나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적어도 제 접촉 면적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는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불안하다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사람들이 보는 부동산의 문제와 한국에서 보는 것들 다른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렸는데 일종의 그 에너지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걸 에너지바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 자녀가 유학을 가야 된다,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등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하나씩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쓰는 거죠. 자, 이번에 중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자산들이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매물들은요, 그 매물을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구매를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급매물이 나오면서 이것이 소진이 되는 속도는 또 빠른 그런 지금 특이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인대에서 민법전을 통과를 시킨 것이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중국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중국의 그 산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잔권. 이게 뭐냐면 토지는 이용권, 기간제로 이용권을 갖다가 부여받는 것이고 본인이 소유를 하는 것은 건물의 개념인 겁니다. 한국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토지 위에 지어놨으니 정부하고 얘기를 한 5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그 기간이 되면 정부가 그 토지를 몰수해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한국에서 그런 공포심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전인대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 제가 중국에서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강조했던 가장 높은 가능성,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또 너무 세게 얘기하면 제 자랑이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문제는 연장이 될 때에 정부에서 세금과 같은 형식으로 그 돈을 받겠다는 건데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일단 몰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몰상식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외에도 후커우를 폐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겠다. 이 정책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예상을 드린 대로 북경, 상해, 광저우, 션전, 베이샹, 광션과 같은 지역보다는 신일선 도시나 2선 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왜? 베이샹, 광션 같은 곳들은요, 이미 너무 격차가 높아요. 여기가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보고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그런데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느냐? 갈 데 많습니다. 한 우리나라 한 2000년대 초반 서울 정도 되는 그런 도시들이 한 2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농민이면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 않은 신도시로 들어가가지고 생활 환경도 좋고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 도시는 내가 마련을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갈 것 같습니다. 농촌 쪽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소비를 부양을 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에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완화성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기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베이샹 광천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억제책을 계속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일선 도시와 2선 도시가 베이샹 광천 간의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국 전체 대도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베이샹 광천 쪽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뭐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션전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직 광저우에서는 저한테 댓글이나 연락을 주신 분은 안 계시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상하이하고 션전을 제가 조금 요즘에 재밌게 보는데요. 상하이는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를 해서 그런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닌 데도 있어요. 건발건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측면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심천 쪽은 정부에서 억제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이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천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심천 시장이라는 것이 중국 전체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반응이 먼저 온다고 그럴까요? 심천에서 먼저 오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중국이 국가 간 수출입을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냐, 완전히 이제 문을
문을 닫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에 세계화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시각이죠. 미국 외에도 이 세상에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U 국가 중에는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좋아지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중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1대1로 협력 국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권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나라인데 수출길이 막히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수입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하고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수출입은 줄이 돼 EU나 1대1로 협력국 그 다음에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제 블록화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협의하려는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한중 FT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요, 결제를 위안화로 하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 안에서 위안화가 마치 기축통화와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위안화가 국제 화폐 중에 거래되는 비중이 한 1.9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무역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작죠. 자기가 무역상에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라도 올라간다. 그렇다면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거절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올 하반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관련을 해서 한중 FTA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국하고 경제가 보다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현장에서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저도 이제 경제 경영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또 중국과 관련된 분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 드려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